평생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월급날만 아슬아슬하게 기다리게 될까요? 주변에 그런 분들 흔히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 돈이 그냥 저절로 붙는 것처럼 되게 여유롭게 부를 쌓아가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차이가 뭘까? 혹시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그 해답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돈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요. 유대인 커뮤니티가 수많은 역사적 시련, 또 경제적 재앙 속에서도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부를 지키고 또 불려왔는지 그들만의 10가지 돈 관리 원칙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 원칙이요? 네.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이 좀 도발적이에요. 한국인의 76%가 월급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원칙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반대로요? 네. 이건 그냥 저축 많이 하세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반대의 행동이라니. 시작부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저 이론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실제로 따랐다는 그 원칙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 그럼 먼저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원칙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칙, 바로 수입보다 적게 쓰기.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껴 써라 이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절약보다는 통제라는 개념이에요. 통제요? 네. 내 돈이 어디로 또 왜 흘러나가는지 내가 100%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누가 부자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탈무드 격언을 인용하는데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이게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외부의 기준이나 과시욕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료를 보면 수백억 대 자산가인데도 수십 년 된 집에 그대로 사는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쓰는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쓰는 모든 돈에 의도를 부여하라는 거군요. 어디에 홀려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돈으로 만들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황금률을 제시해요. 황금률이요? 세후 월급의 70에서 80% 이상은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머지 20에서 30%는 저축, 투자, 비상금을 위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실천법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지난 석 달치 카드 명세서를 뽑아서 이거 없었어도 내 행복에 전혀 지장 없었다 싶은 지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네요.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거의 보지도 않는데 나가는 스트리밍 구독료 이런 것들이요.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합니다. 다 합쳐보면 매달 50, 60만 원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와, 50, 60만 원이요? 그 돈만 막아도 1년이면 600만 원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당장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군요. 이렇게 돈의 누수를 막는 게 첫 단계라면 그 다음으로 막아야 할 더 큰 구멍이 있겠죠. 바로 빚입니다.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이 속담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이 자료는 빚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위험으로까지 규정합니다. 영적인 위험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빚이 단순히 내 돈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 선택권, 심지어 마음의 평화, 잠까지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고대 유대 율법에서는 같은 공동체 사람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타인의 곤경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혹시 자료에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는 내용도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빚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빚을 똑같이 악으로 규정하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시작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서 언급합니다. 모든 빚을 절대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특히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고금리 부채, 예를 들면 신용카드 빚,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
아, 그런 것들? 이걸 재정적 모래사장에 비유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라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인 40대 한국인이 15%가 넘는 이자로 500만 원 이상의 카드빚을 지고 있다고 해요. 15%요? 네, 이 상태로는 그 어떤 투자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삭해 방법이라는 걸 제안해요. 문세태 방법이요. 모든 빚 목록을 쫙 만든 다음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놈부터 집중 공적해서 하나씩 없애나가는 방식이죠. 아하. 이런 통제와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기초공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모든 돈을 추적하라 라는 원칙이네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 빠져나간 뒤에 남은 돈은 그냥 감으로 쓰잖아요. 네, 저도 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의 65% 이상이 제대로 된 예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탈무드에서 매일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치는데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돈을 군인에 비유한 표현이 정말 머리에 쏙 박힙니다. 군인요? 지휘관의 명령이 없으면 군인들이 어슬렁거리다 탈영하는 것처럼 내 돈도 목적과 계획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건 회계장부를 쓰라는 게 아니라 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라는 외침에 가깝습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 그 위에 불을 쌓아 올릴 사고방식을 갖춰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파트는 바로 그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 지식을 우선시하라는 건데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지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는다. 그 유명한 말과 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재정적 무지가 우리가 내는 가장 비싼 세금이라고 경고해요. 가장 비싼 세금이요? 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대부분 나도 돈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연령대가 금융사기나 잘못된 은퇴 계획의 가장 큰 표적이 된대요. 아, 지식은 전쟁이 나도 경제가 무너져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 즉, 휴대용 부라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휴대용부. 그럼 그 휴대용부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 대학원에 가거나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가요? 전혀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딱 15분. 15분이요? 네, 15분만 재테크 관련 책을 읽거나 이런 저희 방송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그렇게 배운 내용을 배우자나 자녀, 친구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학습이니까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어설프게 알던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어떤 시간 관점 위에 올려놓느냐가 성패를 가르겠네요. 그렇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원칙,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오히려 한국 속담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를 인용하면서 꾸준함의 가치를 역설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오, 한국 속담을요? 네, 진정한 부는 복권 당첨처럼 하룻밤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꾸어서 추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유대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이나 내일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대신에 이 투자가 10년, 20년 후에 내 자녀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걸 본다고 합니다. 와, 시야가 다르네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두라고 조언해요. 감정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만 가면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대박의 기회는 다 놓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드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건강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원칙이 균형을 딱 잡아줍니다. 아, 건강한 위험? 네, 여기서 핵심은 건강한, 다시 말해 계산된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말처럼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이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 그리고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비용, 이걸 감수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계산된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5에서 10%요. 네, 그 정도를 모험 자본으로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잘 모르는 유행하는 테마주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알거나 깊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여러 개의 작은 바구니로 나누어 담으라고 조언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 없이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재정과 사고방식을 다졌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서 공동체와 미래 세대로 확장해야 할 차례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 파트의 첫 번째 원칙은 무자비하게 다양화하라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정말 오래된 격언이죠. 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요.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땅, 즉 부동산, 3분의 1은 사업, 그러니까 성장 자산,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시를 위한 현금으로 두라고 조언했대요. 자료는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자산의 3분의 1은 주식처럼 성장을 노리는 곳에, 또 3분의 1은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안정성을 지켜주는 곳에, 마지막 3분의 1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나누라고 권합니다. 3분의 1 법칙이네요. 자기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도 있다고요? 네,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요? 만약 내 가장 큰 자산이 내일 당장 30% 폭락한다면 나는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위험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부를 쌓는 것만큼이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이 좀 의외였습니다. 관대하게 기부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라는 원칙 말이죠. 보통 기부는 돈이 아주 많아진 다음에나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 쉽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기부를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부를 끌어당기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봐요. 전략이요? 네, 자선을 뜻하는 히브리어 ጼ다카의 원래 의미가 정의 또는 올바름이라고 해요. 정의? 이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당연한 행위라는 인식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부를 통해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 즉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부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이군요. 부에 대한 인식을 쌓아두는 것에서 흐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해석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아요. 돈이 나한테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나가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결국 다른 형태로 내게 돌아온다는 믿음. 이게 바로 부가 계속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지금 당장 내 수입의 2~3%라도 시작해서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즉 미래를 계획하라는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현명한 자는 위험을 미리 보고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고통을 당한다는 잠언을 인용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네요. 미래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은퇴 자금 정도를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래 계획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의 표현. 그래서 유언장이나 재산 위임장 같은 법적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 은퇴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시에 가족들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요한 비밀번호나 보험증서, 계약서 등을 한데 모아두는 비상 바인더를 만들어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멘토를 찾아라. 네, 자신을 위해 스승을 만들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죠. 사람은 결국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돈 없다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죠. 자료에서 한국 속담 좋은 사부가 있으면 배움이 빠르다를 인용하면서 나보다 앞서 나간 멘토의 조언이 얼마나 귀한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지 강조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만약 당신이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다. 아, 그렇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이군요. 맞습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는 통제의 기술부터 시작해서 나를 성장시켜줄 멘토를 찾는 마지막 원칙까지 오늘 저희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돈에 대한 지혜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처럼 번지는 투자 기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삶의 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부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죠. 네. 여기서 저희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원칙들을 통해 당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의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